네, 이제 커리큘럼 그대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예, 그린피스, WWF, 컨션 월드와이드라는 단체들이 네, 제가 말씀드렸던 굉장히 모호하게 모금을 하고 모호하게 집행하고 모호하게 공시하는 이런 위법 행위를 진행하고 있고요. 또 하나, 여기에서 그린피스 옷을 입고 모금하시는 분들은 정말 그린피스 직원분들이실까요?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저거를 대행해주는 업체가 있습니다. 네, 대행해주는 업체가 있어요. 건당 수수료를 받습니다. 건당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 광화문 교보문고 앞에 제일 많이 있는데요. 제가 봄에는 분명히 그린피스 옷을 입으신 분 모집자를 봤는데 한 석 달 후에는 다른 단체 옷을 입고 모집하신 동일한 분이 그런 분이 되게 왕왕 있습니다. 네. 그 위탁 혹은 이제 대행하는 업체가 있고 대행 금액은 3만 원 정기 기부를 받으면 거기에서 처음에 수수료가 30% 정도를 그 모집자가 받아갑니다. 네, 그런 구조로 운행을 하고 있고요. 저 사업으로 떼돈을 번 우리나라 기업이 있어요. 네, 제가 그 기업명까지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 음, 자, 대행으로 모집한다. 그건 불법일까요? 아니에요. 모집 종사자임을 표시하면은 그건 불법은 아닙니다. 내가 그린피스에 모금을 하기 위해서 그린피스의 옷을 입었다 하면은 이제 법률적으로 합법적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 이제 구세군 같은 경우에도 구세군 직원분들이 다 종을 울리지 않아요. 자원봉사자분들이 종을 울리죠. 그분들은 모집 종사자라 봅니다. 모집 종사자가 구세군의 옷을 입고 종을 흔들기 때문에 충분히 모집 단체를 대리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렇게 그런 것들이 있고요. 네, 지루하실 테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론적인 부분들을 넘어가겠습니다. 다만 모금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니까 대략적인 체계만 설명을 드리자면, 자, 나눔은 모금, 우리가 배우는 건 모금 사업일 겁니다. 그쵸? 모금, 사업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그래서 모금 같은 경우에는 제도에 이제 법률이 들어갑니다. 제도, 명분, 개념을 포함한 수혜자 지향적인 개념이고요. 자, 모금을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모금의 사용처 혹은 수혜자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적으로 설계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자, 그리고 또한 모금 사업은 사업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모금 스쿨에서 실제로 그 과정을 공부하시고 실제로 이제 필드에서 할 때 실패하시는 부분이 너무 모금 쪽에 치중해서 배우셔서 그래요. 원래 사실 사업 쪽에 좀 배우셔야 되는데 이 사업은 기부자 지향적입니다. 모금은 수혜자 지향적이라고 하면 사업은 기부자 지향적입니다. 따라서 이 사업에는 자원, 내가 기부자를 개발하기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대내외 가용자원이라는 개념이 들어오게 되고요. 두 번째, 드디어 상품이 들어옵니다. 자, 모금을 하기 위한 우리 사회적 협동조합의 가장 중요한 상품 구성 어떻게 할 것인지가 사업 분야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직이에요. 혹시 여기서 시흥시청에서 뭐 모금 스쿨 한다니까 담당 선생님 한번 가서 듣고 모금 사업에 박차를 가하세요라고 오더를 받고 오신 분 계시나요? 어, 다른 데는 그런 선생님들이 되게 많아요. 네, 그러니까 별로 난 관심이 없는데 너가 그냥 교육 듣고 한번 모금 사업 한번 제대로 한번 해봐라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뭐 잘못됐던 건 아닌데 모금은 팀이 하는 겁니다. 내가 혼자 절대 할 수 없습니다. 네, 혼자 하는데 분명히 한계가 있고요. 팀원과 조직의 브랜드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전략되어 있고 또한 모금은 윤리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모금 윤리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그리고 사업은 전략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사업 전략. 이렇게
카테고라이징 하시고 접근하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실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금은 크게 세 가지 층위가 존재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 층위가 법률이라는 층입니다. 네. 법률 행동이라는 층위가 존재를 하게 되고요. 오늘 저희는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두 번째는 조직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네. 원맨 플레이가 아니라 팀 플레이로서의 조직 행동, 조직이 어떻게 자원을 구축해서 잠재 기부자를 개발해낼 것인지에 대한 관점이 두 번째 층위로 존재하고요. 세 번째 층위가 바로 사회적 행동이라는 겁니다. 모금을 잘 하시는 단체들의 프로그램을 분석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변수들이 존재하는데 가장 큰 변수가 결국에 그 사업이 얼만큼 우리 지역사회에 변화를 일으키는지. 선생님, 임팩트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커뮤니티 임팩트,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커뮤니티 임팩트의 그 영향력을 가장 극대화할 수 있는 모금 프로그램들이 모금 실적들이 좋았다라는 연구 결과가 존재를 합니다. 실제로 장기간 모금을 한번 치고 빠지는 단기 사업이 아니라 중장기 사업으로 진행하실 때는 우리 단체의 이 활동이 어떤 커뮤니티 임팩트를 갖고 있는지 그 관점에서 생각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 약간 논리적인 말씀이지만 사업을 잘 모르시면은 모금을 하실 수가 없으세요. 특히 이제 좀 큰 모금 단체 같은 경우에는 모금팀과 배분팀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중간에 사업팀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모금팀 같은 경우에는 모금만 하시는데 사업에 대해서 어떤 명분이라든지 임팩트라든지 사업 설계에 대해서 잘 모르시니까 중간에 막 잠재 기부자와 이야기하시다가 중간에 넘어지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사업에 대해서 내가 명징하게 사명감을 갖고 있지 않으면 소모됩니다. 내가 내 돈 달라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잡상인 취급 받아가면서 그런 순간이 오세요. 특히 이제 모금팀에서 가장 힘들게 겪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따라서 이제 모금팀을 가기 전에 사업팀, 배분팀, 모금팀 이렇게 또 순환시키는 게 일반적인 사이클입니다. 여기서 선생님께서 만약에 사업을 잘 모르시는 상황에서 우리 조직의 사업을 잘 모르시는 상황에서 모금을 하신다. 그건 굉장히 리스크합니다. 일단은 내 사업이 갖고 있는 우리 사업이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는지 철저하게 다각적인 측면에서 다 나열하시고 암기하셔야 돼요. 그리고 스스로 체화시키는 게 정말 필요합니다. 그게 아니라고 하면 굉장히 기술적인 모금은 한계가 존재해요. 1년 하시면 우울증 걸리십니다. 실제로 제가 그랬었고요. 네. 우울증이 한번 굉장히 크게 와서 약도 굉장히 많이 먹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내가 사업에 대한 진정성이라든지 사업을 잘 모르면서 너무 기술적으로 모금에만 치우쳤구나라는 그런 자기반성이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자, 이제 들어갑니다. 자, 선생님, 기부와 모금이 법률상으로 다른 개념이다. 이 정의만 아셔도 모금에 대한 법률 절반을 먹고 들어갑니다. 제가 지금 서울시 공익사업평가위원 심사위원이고요. 문체부 재원조성 전임 컨설턴트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금과 기부에 대한 질의를 굉장히 많이 받아요. 네. 그때 대부분 한 60% 이상은 이 정의만 가지고도 걸러낼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자, 정의해 보겠습니다. 기부란, 법률상 기부란, 선생님 중요합니다. 네 가지 속성. 법률상 기부란 첫 번째, 공익을 위하여. 두 번째, 대가 없이. 세 번째, 타인에게 금전, 물품 또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제공하는. 자, 세 번째가 금전적 가치입니다. 제가 만약에 제 사랑을 선생님께 기부하겠습니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기부가 아니에요. 제 사랑은 금전적 가치가 없기 때문이죠. 네,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만 기부 물품으로 저희가 책정할 수 있습니다. 재능기부 안 됩니다. 네, 표현상이죠. 그건 그냥 재능기부의 표현이고요. 자, 재능기부 때문에 현장에서 혼란을 겪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선생님, 굉장히 예리하게 찍으셨는데요. 거기 관련된 얘기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가치가 있는 것. 네, 그것을 제공하는 네 번째 자발적인 행위이고요.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기부는 네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법률상 기부는 네 가지 요건을 요구하고요. 이 네 가지 요건 중에서 하나라도 없으면 법률상 기부가 아닙니다. 첫 번째, 공익입니다. 사익을 위해서 아니라는 거죠. 네. 저 공익에 대한 개념들이 사실은 한 2년 전까지는 되게 협소하게 해석을 했었어요. 지금 우리 뭐 반려견, 반려묘, 동물들을 위한 기부 같은 거 많이 하죠. 근데 한 3년 전까지는 반려견은 공익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공익이라고 해석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가 사회가 발전하다 보니까 이 반려견이라든지 동물에 대한 복지도 공익으로 볼 수 있다라는 유권 해석이 내려져서 반려견을 위한 모금이라든지 유기견을 위한 모금 역시 공익이라고 지금은 봅니다. 제가 아까 법률은 세 가지 층위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세 번째는 사회적 행동, 사회적 층위가 바로 이런 것들을 서로 소통한다는 뜻인 거죠. 네. 네, 그리고 그 두 번째 대가 없이. 여기서의 대가는 뭘까요? 여기서의 대가에 대한 개념 정의가 좀 명확하게 좀 있으셔야지 나중에 기부자 예우 제도도 헷갈리지 않고 추진할 수 있으세요. 네,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금전적 가치, 자발적 행위 이 네 가지 요건을 구성하는 것이 기부입니다. 자, 반면 모금은 뭘까요? 우리가 사실은 굉장히 모호하게 기부와 모금이라는 두 단어를 혼용하고 있습니다. 기부단체, 모금단체 뭐 이렇게 쓰잖아요. 네, 근데 법률상으로는 모금은 기부와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자, 법률상 모금이란 서신, 광고, 그 밖의 방법으로 기부금품의 출연을 타인에게 의뢰, 권유 또는 요청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자, 우리 흔히들 모금이라고 하면 돈을 받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법률상 모금은 요청하는 권리를 요청하는 행위를 모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청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법률적인 행위이고요. 그 법률적인 행위를 규정하는 것이 1,000만 원 이상이라는 전제 조건이 붙는 거죠. 네, 행위 주체에 따라 적용되는 굉장히 상이한 법률적인 개념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게 왜 중요한지는 우리가 Q&A를 통해서 계속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모금이나 기부와 혼용하고 있는 단어들이 존재하죠. 기탁, 후원, 협찬이라고 있는데 그 표현이 무엇이든 아까 재능 기부도 말씀하셨는데 그 표현이 무엇이든 기부는 무조건 네 가지 속성이 있어야 되고요. 네, 모금은 애스킹하는 것을 모금이라고 합니다. 네, 모금은 누구나 할 수 있을까요? 앞서 제가 기부를 요청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겠느냐라고 여쭤봤었습니다. 제가 모금이라는 표현 쓰지 않았습니다. 기부를 요청하는 거. 기부를 요청하는 게 모금이죠. 네, 자 모금은 누구나 할 수 있을까요? 1,000만 원 미만은 누구나, 1,000만 원 이상은 무엇인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 자, 이 전제 조건은 두 가지. 기부금품 모집 단체로 등록을 하거나 혹은 지정 기부금 단체이면 충족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여기 혹시 공무원분 계시나요? 공무원 선생님. 정부는 모금을 요청하지 못합니다. 자, 모든 사람들이 모든 법인격들이 임의단체들이 모금을 요청할 수 있으나 단 정부만은 모금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포함됩니다. 네, 자 여기서 정부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겠습니다. 중앙부처, 지자체, 그리고 지자체나 중앙정부로부터 인사권을 통제받고 있는 공공기관. 인사권과
예산권을 통제받는 공공기관, 이 세 주체를 정부라고 합니다. 정부는 왜 모금하지 못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네, 자, 지자체에서 재단을 만들죠. 재단은 정부기관이 아니잖아요. 정부로부터 일정 부분 사업비를 보조받을 수 있으나 우리가 여기 복지시설기관 같은 경우에 보조금 많이 받으시죠. 보조금 받는다고 정부예요? 선생님들 공무원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민간단체를 만드는 거죠. 민간단체로서 재단을 만드는 거죠. 직접 할 수 없으니까. 상관없습니다. 근데 그 재단이 인사권과 전체 예산권을 지자체로부터 통제받는다. 그럼 그건 정부를 봅니다. 뭐 예를 들어 지금 이 사업을 이 아카데미 하는 곳이 1% 나눔 재단인가요? 네, 1% 나눔 재단이 시흥시의 출연을 통해서 출연까지 괜찮아요. 출연을 통해서 만들어졌는데 이사장도 시흥 그 시장님께서 당연직으로 들어가시고 사업비의 100%를 통제한다. 그럴 경우에는 정부로 봅니다. 하지만 당연직 아니시죠? 네, 시장님께서 당연직 아니시고 뭐 100% 예산을 출연하시는 게 아니면 그거는 정부 단체로 보지 않고 민간 단체로 봅니다. 공공기관으로 봅니다. 네, 근데 정부는 왜 안 될까요? 네, 사실은 여기에 있습니다. 네, 기부의 네 번째 네 가지 요건 중에 하나 때문에 정부를 정부는 모금 주체로 적합하지 않다고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네, 자발성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정부에서 애스킹하는 것 자체가 자율성을 훼손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죠. 정부에서 공무원이 요청한다. 뭐 예를 들어 어, 시와 굉장히 큰 사업을 벌이고 있거나 시와 매출을 일으키고 있는 기업이나 개인 같은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모금 요청을 자유롭게 부담 없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부담이 있다는 거죠. 네, 네,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법률에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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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건 괜찮냐고요? 네, 선생님 다시 한번 자 모금이 뭐라고요? 모금? 모금. 네, 애스킹이죠. 기부금품을 요청하는 행위입니다. 자, 그 세 단체가 컨소시엄을 맺어서 어떤 공익 사업을 하는데 공무원이 애스킹 하나요? 아니면 선생님들이 애스킹 하시나요? 아, 그러시면 불법이에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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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완료시키는 작업을 뭐, 네, 직접 하시면 안 돼요. 그게 불법이에요. 네, 자, 네, 예, 자, 네, 네, 예, 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내가 직접 기부를 요청하는
말을 하지 않더라도 공무원이 사실 앉아 있는 것만 자체라도 보이지 않는 영향을 미칠 수 있잖아요.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을 꺼내지 않으시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말을 하시면 안 돼요. 요청하시면 안 돼요. 자, 우리는 어떤 것이냐면은 우리의 생각에 저 법률들은 내가 기부를 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 내 마음이나 사상에 대해서는 건들지 않습니다. 내가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하는, 애스킹하는 이야기를 할 때 법률에 저촉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선생님, 다음에 하실 때 절대 공무원분이 기부를 해달라고 아유 좋은 일이니까 좀 도와주세요 선생님 이런 말도 하시면 안 돼요. 물론 우리가 사람이 사는 곳이니까 융통성 있게 좀 할 수가 있겠으나 그거를 만약에 다른 사람이 보고 고발하면 그냥 빼도 박도 못해요. 이건 법률에 나와 있습니다.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네. 이런 일이 있어요. 자, 그 지자체에서 어떤 재단을 만들죠. 예를 들어 문화재단이라고 하겠습니다. 시흥에도 문화재단이 있나요? 시흥문화재단? 네. 시흥문화재단을 정부에서 지자체에서 네, 출연해서 만들고 공무원을 파견했어요. 파견 공무원이 근무를 합니다. 근데 문화재단은 공무원은 파견되어 있지만 대표와 인사권 100%를 통제받지 않기 때문에 민간단체를 보고 모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모금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을 때 그 파견 공무원이 난 파견됐으니까 난 지금 파견됐으니까 모금을 할 수 있겠느냐? 모금을 하고 있는데 괜찮나요? 라고 질의하신 분이 계세요. 진짜 실제로. 안 됩니다. 파견 공무원 역시 안 됩니다. 그 단체에서 우습게도 그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내 옆에 있는 비공무원이 에스킹을 하셔야 돼요. 이건 뭐 상황 논리를 아무리 말씀을 하셔봤자 바로 뭐 그냥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또 하나 이게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명박 정부 들어서면서 모금 단체들이 굉장히 많은 비영리 단체들이 고발을 당했습니다. 선생님들 신문 보시면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 수많은 비영리 단체들이 바로 우리가 오늘 배우는 기부금품법 접촉으로 법률 위반으로 많이 고발을 당했어요. 물론 고발당해서 일정 부분 한 3분의 2는 무혐의로 풀려나긴 했는데요. 뭐 아름다운 재단이라든지 네, 그런 식으로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악용될 수 있는 사례도 굉장히 좀 있고 약간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저는 약간 보수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자리니까 네, 하여튼 공무원이랑 절대 말씀하시게 하면 안 됩니다. 네, 자 정부는 안 됩니다. 정부는 안 되고요. 예, 그 모금은 현행 법률상 등록주의인데 사실은 허가주의입니다. 네, 허가주의로 등록주의 형식을 가진 허가주의로 네, 모집 등록을 하고 있고요. 선생님, 사회적 협동조합이라고 하셨죠?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법인을 설립하시고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받으셨죠. 네, 자, 그랬을 경우에는 법률에 의해서 세법에 의해서 세제 적격 단체에 효과가 들어가고요. 모금 단체 말씀을 드리면 이 모금 단체가 진골, 성골, 육두품이 있습니다. 자, 우리 단체가 짠 하고 만들어지면 만들어지는 것과 동시에 지정 기부금 단체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원래는 지정 기부금 단체는 내가 우리 단체의 주무부처에 요청을 해서 기획재정부에 지정 기부금 단체로 인정받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2단계를 거쳐요. 근데 이 단체들은 설립과 동시에 난 지정 기부금 단체 혹은 법정 기부금 단체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학, 병원,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 그래요. 자, 대학과 병원은 설립과 동시에 법정 기부금 단체입니다. 법정 기부금 단체로 인정을 받게 되고요. 사회복지시설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회복지법인은 설립과 동시에 지정기부금 단체로 인정받게 됩니다. 또한 사회적 기업, 비영리 사회적 기업입니다. 영리 사회적 기업은 아니고요. 비영리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을 받으면 동시에 지정기부금 단체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 외에 모든 나머지 지정기부금 단체는 우리 단체가 신청을 하셔야 돼요. 신청을 해서 기획재정부로부터 공시를 받으셔야 됩니다. 학교 당연히요. 제가 학교 말씀드렸잖아요. 예. 네. 학교 관련된 법률에 의해서 만들어진 초, 중, 고, 대 다. 네. 신청하셨다고요? 네, 예. 그거 신청 안 하셔도 되는데 자동이에요. 네. 아,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자동으로 안 들어가 있죠. 왜냐하면은 기획재정 홈페이지에서 공시하는 지정기부금 단체는 추천에 의해서 되는 곳을 올리고요. 기획재정부가 매달 벌어지는 인증받는 사회적 기업이 어디인지 몰라요. 사회적 기업, 사회복지시설 그런 데 몰라요. 네, 그곳은 나중에 우리가 사회적 기업이기 때문에 비영리 사회적 기업이기 때문에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라는 것을 국세청에 나중에 증명하시면 됩니다. 네, 그 방법 모르셨구나. 자, 사실 사회적 기업 말고 또 다른 것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문화예술단체 중에서 전문예술법인이라는 게 있거든요. 전문예술법인이라고 지자체에서 인정을 받으면 바로 거기도 지정기부금 단체로 인정을 받고요. 물론 당연히 네, 네, 선생님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하겠는데 어떤 네, 실사를 하죠. 네, 네. 아, 자, 선생님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단체가 어떤 단체가 지정 기부금 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기획재정부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분기별로 지정 기부금 단체를 공시합니다. 엑셀표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네. 자, 근데 그 엑셀표 같은 경우에는 엑셀표에 올라가는 지정 기부금 단체는 비영리 단체가 아까 보건복지부 말씀하셨죠? 자, 나의 주무부처한테 추천서를 전달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추천서를 전달해 달라고 요청을 하면은 주무부처가 왜냐하면은 주무부처가 그 비영리 단체를 가장 잘 알기 때문이에요. 서류를 검토하고 기획재정부에 보내요. 추천을 해요. 이 과정을 통해서 지정된 지정 기부금 단체만 엑셀로 되어 있고요. 자, 추천서 없이 바로 지정 기부금 단체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 그 진골 선고 말씀드렸죠. 진골 선고 같은 경우인데요. 설립과 동시에 내가 지정 기부금 단체로서 혹은 법정 기부금 단체로서 효력을 갖고 있다. 그 단체들은 기획재정부한테 정보가 안 가요. 정보가 안 갑니다. 또한 선생님처럼 비영리 사회적 기업으로 인정받는 경우나 문화예술단체처럼 전문예술법인으로 지정받아서 동시에
지정 기부금으로 가름될 수 있는 단체들은 기획재정부에 통지가 안 가요. 자, 이 두 번째 단체들은 그럼에도 자 기획재정부 엑셀표에 없으면은 지정 기부금 단체가 아니냐? 아니죠. 네, 엑셀표에 안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지정 기부금 단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자유롭게 법률적 서식에 맞춰서 영수증을 발급을 하시고 나중에 근데 이제 그 국세청이라든지 혹은 지자체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실 때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됐으니까 자 우리는 적합한 지정 기부금 단체임을 증빙하기 위해서 사회적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 인증받았던 인증서라든지 여러 전문 예술법인 인증서라든지 그거를 제출을 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가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꼭 여기에 없다고 해서 네, 지정기부금 단체가 아닌 건 아닙니다. 네. 그리고 모든 정보가 기획재정부로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네. 누가요? 누가요? 그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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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그럼요. 왜냐하면은 제가 공동모금 사랑의 복지 사랑의 공동모금위원회 사랑의 열매 저 연구위원이고요. 제가 구세군 지금 4년째 컨설팅 하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 편하게 그 아이들이 1,000만 원 이상 모금하진 않을 거잖아요. 그렇죠? 몇십만 원 떡국 비용하는 건데 당연히 할 수 있고 누가 그런 답변을 주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자연하십시오. 네, 교육적인 효과도 좋습니다. 네, 네, 네. 네. 자, 우리 한번 기억을 되돌려 보겠습니다. 우리 12월 달 되면 사실 뭐 구세군 거리 모금이 아니라 주민센터에 사랑의 열매통 있는 거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네. 그러면 그게 정부에서 모금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네. 저도 처음에 주민센터에 사랑의 열매 모금함이 있어가서 모금하는 거 아니야? 저 법률적으로 걸리는데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자, 공동모금에서 하는 겁니다. 네, 공동모금에서 하는 겁니다. 그 지역별 공동모금 분해가 있어요. 공동모금에서 하는 거고요. 자, 정부는 애스킹을 하지 못하지만 접수할 수 있습니다. 접수해서 전달할 수 있습니다. 자, 접수해서 전달할 수 있고요. 또 하나, 애스킹을 하지 못하지만 누가 기부금을 주면 받을 수는 있어요. 내가 정부한테 이 시흥시청에 와가지고 내가 돈 1,000만 원 그냥 저기 시흥에 좀 어려우신 분 도와주세요 하고 돈 놓고 도망갔다. 괜찮아요.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그럴 경우에 시흥시청은 기부심의위원회라는 것을 열 겁니다. 혹시 기부심의위원회 들어보셨나요? 자, 법률에 기부심의위원회라는 용어가 있고 관련된 조항들이 되게 많아요. 자, 그거는 정부에서 요청하지 않았는데 들어온 기부금에 대해서 적합한지를 판단해서 전달하는 역할입니다. 근데 단순히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사진 찍는 거 정도는 뭐 괜찮지 않나 싶네요. 에스킹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네. 아니 뭐 지자체 뭐 과장급이랑 사진 찍는 그렇게 뭐 메리트가 있을까요?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아니, 선생님.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면은 음,
물론 참 미르재단 아시죠? 미르재단 지금 핫한 박순실 씨, 최순실 씨, 더 K재단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어, 그 권력의 실세라고 비선 실세라고 이야기하면서 기업으로부터 강제적으로 모금을 받을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지금 그것과는 약간 좀 사례가 좀 다른 것 같고요. 어, 실제로 그 효과는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만약에 시장님이랑 같이 사진 찍고 싶고 그 사진이 홍보로서 굉장히 매력적이다라고 했으면 전국의 모든 시장들이 그렇게 했겠죠. 네, 근데 그렇진 않아요. 음, 아, 뭐 그렇진 않습니다. 이게 중간에 가시네요. 재미가 없나요, 선생님? 음, 자, 제가 예,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 모금이 왜 이렇게 빡빡할까? 모금 법률이 왜 이렇게 빡빡할까라고 굉장히 좀 고민을 좀 많이 해봤는데요. 그래서 그 역사를 한번 제가 찾아봤습니다. 역사를 찾아봤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기부금품 관련법이 기부금 통제법 혹은 기부금 모집 금지법부터 시작됐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본래적으로 기부하지 마. 너희는 기부하지 마. 기부하려면은 이렇게 해야 돼라고 통제하고 금지하는 법률에 시초가 있었습니다. 자, 그 이유는 모금법이 기부금법이 만들어질 때 시대 상황이 좀 존재를 해요. 그때 이제 6.25 끝나고 나서 뭐 상위 용사분들이라든지 우리 뭐 김두한 아시잖아요. 시라소니. 네. 그러신 분들이 어, 기부라는 명목하에 삥을 많이 뜯었어요. 네, 삥을 많이 뜯다 보니까 사회 혼란이 일어나고 정부에서는 자, 기부 모금 금지법으로 만들어서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역사들이 점점 좀 오고 있습니다. 사실 모금이랑 기부라는 선한 이름하에 벌어지는 악행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미르재단만 하더라도 보세요. 네, 모금이라는 기부라는 선한 이름 아래 얼마나 많은 추잡스러운 일들이 진행되고 있나요? 네,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있고요. 그것들을 계속 확장하는 방법으로서 모금 관련 법률이 개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가장 확장돼서 좀 융통성 있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어, 기부와 모금 관련된 법률들이 찾아보니까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네, 사실 이거보다 좀 더 있는데 주요한 것만 제가 쓴 거고요. 자, 이 중에서 우리가 수업 시간에 선생님들이 이해하실 거는 이것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모집자가 모금 단체가 기부자에게 기부를 요청할 때 기부금품 공개 모집이랑 기부금을 받을 때 기부금품 접수할 때 기부금품 법률이 적용되고요. 기부금 영수증 발행할 때는 기부금품 법률이 아닙니다. 이때는 소득세법이랑 법인세법이 적용됩니다. 또한 플러스 지자체의 세제 적격 단체의 내규라든지 규칙들이 들어가게 되고요. 또한 기부자에게 요청하거나 그 데이터를 보관할 때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됩니다. 또 하나, 최근에 신설된 법안이 하나 있습니다. 모금과 기부 관련해서. 자, 제가 이 강의안을 꽤 빨리 요청을 하셨어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이 강의안을 7월 달인가 8월 달에 만들어서 보내드렸는데 그 이후에 뭐 하나 법률이 하나 생겼습니다. 여기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뭘까요? 반려견 아닙니다. 네. 선생님 왜 이러세요? 요즘에 법률 때문에 가장 이슈가 되는 게 하나 있잖아요. 김영란법입니다. 김영란법이 아주 약간 여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지금 선생님 말고 모금 단체에서 지금 다 활동하고 계시는 건가요? 선생님 어디 단체세요? 노인복지관이요? 노인복지관, 자, 노인복지관은 사회복지시설법에 근거해서 만들어졌고 만들어진과 동시에 지정기부금 단체의 효력을 받습니다. 네, 그래서 모금을 하실 수 있는 거고요.
우리 노인복지관 기부자 중에 교직원, 언론인 있나요? 언론사 직원들 있나요? 네. 자, 이때 걸립니다. 자, 이때 그들한테 기부자 예우를 할 때 걸릴 수가 있어요. 또 하나, 어, 자, 여기서 걸리는 것을 정리하겠습니다. 어, 마음에 걸립니다. 사실은, 네, 종교인, 교직원, 네, 언론사, 그리고 또 한 군데 어디죠? 들어갑니다. 예. 자, 교직원, 언론사, 공무원. 네. 자, 이 세 기부자가 있을 때는 기부자 예우할 때 마음에 걸릴 수가 있으나 사실은 불법은 아니에요. 왜? 업무 연관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단, 그들은 마음의 거부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기부자 예우를 하실 때 선생님께서 김영란법에 접촉되지 않습니다. 해당되지 않습니다라고 명확히 하시고요. 그리고 3만 원 이하, 네, 3만 원 이하의 기부자 예우 물품을 전달하시면 문제가 없습니다. 또 하나, 김영란법 만들어지고 자선, 나눔 행사 같은 것들을 할 때 그 단체들이 언론 기사를 통해서 기부자들한테 이 행사는 김영란법에 접촉되지 않습니다라고 공시를 해요. 그래야지 사람들이 마음에 꺼리낌 없이 오거든요. 단, 법률적으로 걸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걸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 사람은 이 세 주체가 아니라 혹시 선생님 기업 중에 공공기관 있나요? 선생님 1% 재단이신가요? 네. 공공기관 기부 받습니까? 네, 뭐 예를 들어 그 경기도 난방공사라든지 한전, 네, 받으세요? 네. 소방서 기부도 받으세요? 네. 자, 그들 어, 법인이기 때문에 그 기부금을 집행하시는 부서의 담당자한테는 기부자 예우하시면 안 됩니다. 업무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들한테는 하시면 안 돼요. 자, 공무원이 기부할 수 있겠죠. 근데 그건 개인의 입장이잖아요. 그리고 직무 연관성 없죠. 근데 공공기관에서 내가 한전에서 근무하는데 사회공헌팀에 근무한다. 그러면 업무 연관성이 있죠. 네, 그 사람이 기부자를 할지라도 업무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 기부 의사결정을 미칠 수 있는 담당자한테는 기부자 예우도 하지 마십시오. 물건 보내지 마시고요. 말씀으로만 전하시고 하셔야 돼요. 그게 하나 걸립니다. 다른 단체들한테는 근데 이제 앞서 그 세 주체 정부 당연히 기부 안 하죠. 네, 기부하지 않기 때문에 기부금을 집행하는 담당자 없습니다. 네, 또 하나 두 번째 학교가 기부하나요? 학교 기부하지 않아요. 기부금을 받는 곳이죠. 네, 따라서 업무 연관성 없고요. 언론사 역시 기부 없습니다. 언론사 역시 기부 없습니다. 네, 언론사 내가 조선일보인데 한겨레인데 내가 기부할게 그런 단체 없어요. 홍보할 때만 도움을 주는 거기 때문에 업무 연관성이 없는 걸로 볼 수 있어서 그들에게는 그들이 갖고 있는 꺼림칙함이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업무 연관성이 없다고 이야기하시고 기존대로 기부자 예우 제도를 시행하셔도 되는데 공공기관의 사회공헌부서는 안 됩니다. 네, 그분들한테는 굉장히 어, 뭐 그냥 말로만 때워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 부분이 좀 존재합니다. 예, 김영란법이 여기 이제 추가가 됐고요. 네, 근데 그 추가되는 영향력은 공공기관, 사회공헌부서밖에 안 된다는 거고. 근데 우리가 이 공공기관의 범위를 좀 잘 아셔야 돼요. 자, 기업은행, 공기업일까요, 아닐까요? 공기업입니다. 기업은행. 그러니까 저기가 어, 저기가 공기업인가 하시는데도 공기업인 데가 있는 곳이 되게 많아요. 뭐 마사연 다 아시겠죠? 마사연 당연히 아실 거고. 어, 그랜드 코리아 카지노 그런데 아세요 혹시? 외국인 카지노 하는
엄청난 큰 회사입니다. 예, 공기업이에요. 문체부 산하. 하여튼 돌아가셔서 기업들을 한번 추리시고 그 기업들이 공기업인지, 왜냐하면은 공기업은 자, 공기업과 공공기관이 있죠. 자, 내가 비즈니스를 하는 공공단체다. 그럼 공기업이에요. 내가 비즈니스를 하지 않고 보조금 사업으로 진행한다. 그럼 공공기관입니다. 이 두 단체 중에서 기부금을 받는 아무래도 이제 공기업이 되겠죠. 공기업이 단체가 있는지 한번 보시고요. 거기 담당자와 커뮤니케이션 할 때는 김영란법 적용 대상자라는 거 명시하시면 됩니다. 또 이제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부딪히는 부분이 좀 이런 부분일 수 있어요. 제가 저거는 이제 굿 네이버스 홈페이지에서 캡처해 온 건데요. 우리가 모금을 받기 위해서, 모금은 수혜자 지향적이라고 말씀드렸죠. 어떤 대상자에게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어떻게 개입을 하겠다, 그런 취지에서 모금 사업을 진행할 때 그들의 사진들을, 이름들을 노출하는 경우가 아주 왕왕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연계되는 법률이 뭘까요? 그렇죠. 초상권이 어떤 법률로 우리가 아우를 수 있을까요? 여기에서 보면 기부금 분법은 아닌 것 같고요. 초상권이랑 관련이 없는 것 같고요. 세법 관련 없겠죠.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거 하실 때, 근데 실제로 모금을 하는 입장에서 대상자를 노출하는 것과 노출하지 않는 것은 단순하게 비교해 보면 차이가 있어요. 대상자를 노출하는 게 훨씬 더 모금이 잘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노출을 하려고 노력하나, 노출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이들에게 동의서를 받으셔야 돼요. 네,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를 진구를 하셔야지 나중에 모금 단체가 적합하게 모금하셨다고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들은 외국이잖아요. 네, 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법률이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 속지주의 하기 때문에 이쪽 그냥 이렇게 외국 같은 경우에는 외국 아동들은 그냥 이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내 아동들, 그리고 우리 시설에 아동이나 대상자들 있을 경우에는 철저하게 그들을 노출할 때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꼭 진구하셔야 되고요. 네. 네. 어, 그러니까 통으로 받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대신에 이제 자, 여기서 대상자는 또 구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내가 자유인으로서 합리적인 의사 표현을 하실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는 경우와, 우리가 흔히 한정치상자라고 표현할 수 있죠. 네, 자, 한정치상자라든지 정상적인 의사 판단 능력이 결여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호자, 근데 보호자가 시설장인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럴 경우에 그때 부딪히는 문제가 바로 법률의 문제가 아니라 윤리에 대한 문제입니다. 네, 내가 이 아이를 노출시킴으로써 이 아이한테 훨씬 더 많은 서포트가 들어갈 수 있겠는지, 만약에 긍정적인 측면이 크다고 하면은 노출시켜도 큰 문제가 되진 않겠죠. 그 사람이 어떤 의사 가부 여부도 알지 못하고. 네, 다만 그 사람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족권자라든지 시설장 이외에 보호자 대리 행위를 할 수 있는 분들한테라도 최소한의 이 아이의 생활을 위해서 모금 활동을 할 때, 네, 이 아이의 실명이나 사진 같은 것을 노출시킬 수 있다, 상황을 노출시킬 수 있다, 거기에 대한 동의서라도 받으시는 게 가장 안정적일 있을 것 같습니다. 음, 그 사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물론 이게 좋은 마음에 사는 거잖아요. 좋은 마음에 사는 거기 때문에 노출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데, 이제 그때는 이제 법률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윤리적인 측면에서도 네, 서로 좀 이렇게 문제점 같은 것을 해소하고 들어가시는 게 훨씬 더 좋으실 것 같아요. 음, 네. 네, 크게 기부금품 모집에 따른 적용 법률적인 범위를 구분해 보면은 5가지로 나눠집니다.
기부금품 모집 신청 및 등록이라는 파트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 드디어 기부금품 공개 모집. 기부금품 공개 모집을 저는 에스킹이라고 표현했고요. 에스킹은 법률적으로 모금이라고 합니다. 협소한 의미로서의 모금은 2번이에요. 그리고 3번, 접수를 하겠죠. 네, 법률에서는 우습게도 이렇게 나와요. 공개된 장소에서 접수하라. 네, 은행이나 금융권 같은 공개된 장소에서 접수하라. 근데 안 그런 경우 되게 많잖아요. 사무실에서 접수하기도 하고 실제로 개인 기부자 같은 경우에는 집에 찾아가서 접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너무나 좀 경직된 문서가 아닐까, 그러니까 문장이 아닐까 싶고요. 이 조항의 핵심적인 근거는 투명하게 접수하라라는 뜻인 거겠죠. 이제 네 번째, 기부금품 사용이 있습니다. 기부금품 사용. 그다음 다섯 번째, 기부금품 결과 보고. 이 다섯 가지 프로세스로 구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기부금품 공개 모집에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제6조인데요. 모집 종사자는 자신의 모집 행위가 모집자를 위한 것임을 표현해야 된다, 표시해야 된다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 조항에 근거해서 이 모금함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선생님, 문제 없다고 보시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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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없죠. 네, 모집 주체가 없죠. 네, 자, 선생님 오늘 6시에 돌아가시면서 이제 보세요. 우리 모금함이 저런 길거리 모금함도 있고요. 편의점에도 모금함 있죠. 맥도날드에도 모금함이 있습니다. 모금함이 되게 많아요. 조그만 것들이 카운터에. 근데 카운터에 있는 모금함이 누가 모금을 하는지 그리고 왜 모금을 하는지 이 두 가지 정보가 다 있는지 보세요. 다 없는 모금함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물론 이제 이 사진만 봤을 때는 문제 있는데 사실은 이 사진 밖에 프레임 밖에는 어떤 단체임을 표시한 모집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같이 봤을 때는 합법이지만 요것만 봤을 때는 불법이고 사실 이게 잘 안 되어 있는 모금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이제 집에 가게,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사람들을 위한 모금, 독거노인을 위한 모금 딱 사용처만 목적만 명시되어 있고 주체가 표시 안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실 경우에는 불법이 돼요. 네. 모금을 만들어 운영하실 때 꼭 주체, 목적 쓰시고요. 복지시설 같은 경우에 종합복지관 같은 경우에 이런 것들 많이 하시잖아요. 지역에서. 네, 우리 복지관 모금함 만들어서 플라스틱 만들어서 편의점이라든지 가게, 슈퍼마켓에 주식을 하시는데요. 그 두 가지 정보 꼭 넣으셔야 되고요. 아, 자, 그 기부금품 제가 약간 뜸을 들였던 게 이걸 좀 다 설명해 드리려면은 뭐 뻔한 이야기긴 하나 시간이 좀 많이 걸려서요. 당연하게 기부금품 모집자의 준수사항은 너무나 당연하게 상식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기부금품 출연에 강요 안 되죠. 기부금 자체에 네, 요건에도 구성되어 있지 않고요. 그리고 접수 및 공개 보고서 제출 의무가 존재하고요. 접수와 사용에 관한 서류 작성, 보관 당연히 하셔야 되고요. 등록 목적 이외에 기부금품 사용 금지. 자, 저게 실제로 많이 깨져요. 네. 내가 이 사용 목적에 맞게 사용했다는 것을 서류와 지출 증빙으로서 같이 증빙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네 번째 요건만 충족을 하시면은 웬만해서는 법률적으로 가서 문제가 될 만한 소지가 없어져요. 그리고 이제 모집 비용 충당 비율 준수라는 게 있는데 이거 15%다 아시죠? 네.
10억 미만일 경우에 15%까지 네, 모집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고, 이때 모집 비용은 인건비까지 포함됩니다. 큰 단체일수록, 크게 많은 모금을 하는 단체일수록 이 기부금품 충당 비율이 굉장히 사업 조직 운영비로 많이 사용됩니다. 구세군 같은 경우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구세군 같은 경우도 직원들의 상당 부분의 인건비를 이 충당 비율로 네,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 있고요. 네, 그 기부금품 사용과 결과 보고를 조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기부금품 사용에는 가장 중요한 거는 1년 이내에 소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1년 이내에 소진하셔야 되고요. 여기에서 현장에서 많은 갈등이 존재하는 게 있어요. 자, 재단이나 사단 법인이라고 하겠습니다. 재단이나 사단 법인, 이 법인에는 기본 자산이 있고요. 보통 자산 혹은 운용 자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본 자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법률을 잘 모르시는 경우나 혹은 대표자가 우리 기본 자산을 늘릴 수 있게끔 모금을 하자 해서 모금을 하신 금액을 기본 자산에 충당하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근데 기본 자산은 건드리면 안 되는, 만약에 입출입이 있으면 주무부서에 사전 허락을 받아야 되는 상황들입니다. 그리고 기본 자산은 웬만하면은 종잣돈, 시드머니 같은 거기 때문에 손을 안 대는 거잖아요. 그런데 모금한 금액은 1년 이내 최대 1년 더 1+1, 그러니까 2년 안에 소진하셔야 되는 금액이니까 기본 재산에 적립하시는 거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모금을 했으나 이 모금액을 기본 재산에 충당하시는 단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자, 100%안 되냐? 그런 건 아니지만 1년 안에 다시 1년을 빼내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 전체 사용을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100%다 전체 사용해야 되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일부만 사용하셔도 됩니다. 1년 안에. 단, 기금이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기금이라는 말씀 들어보셨나요? 기금을 운영한다 할 때, 자, 모금을 통해서 어떤 기금을 운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장학 기금을 마련해서, 예를 들어 기부자가 10억을 기부하면서 조건을 겁니다. 이 10억은 종잣돈으로 하고 거기서 발생하는 이자를 가지고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줘라. 그럴 경우에 10억을 쓰면 안 되겠죠. 자, 그 10억은 기금으로 마련을 하고요. 거기서 발생하는 이자를 가지고 1년 안에 장학금을 지급하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전체 10억을 다 통으로 안 써도 된다는 거죠. 만약에 기금이라고 하면. 자, 그 기부금의 성격에 따라서 전체를 사용하시는 경우가 있고, 거기서 파생되는 과실을 기부금으로 사용하시는, 일부분 사용하시는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모두 1년 안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땐 2년 안까지 사용을 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자, 모금을 하고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모금을 하고 사용하지 않고 내 재산으로, 우리 단체 재산으로 적립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불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슈가 되는 게 일부 사용할 때 자산으로 등록하느냐 등록하지 않느냐에 대한 이슈가 있는데 별로 관심이 없어 보이셔서 이 부분 넘어가겠습니다. 네. 안 됩니다. 네. 자, 그게 허락되는 부분이 초기 출연자에 한해서만 인정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재단의 경우, 자, 재단은 재산이 모여서 법인격이 되는 겁니다. 재산이 모이기 때문에 출연자가 낸 돈을 받아서 기본 재산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 단체가 만들어 설립 이후에 그 당해 년도에 지정 기부금 단체로 인정을 받으면 출연자의 출연금을 일정 부분 기부금품으로 인정해서 기부금품 세제 혜택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내가 기부금을 받아서 그 기본 재산으로 한다, 그거는 실질적으로 많은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기본 자산으로 써라. 아마도 기본 자산이라는 개념을 잘 모르실 거예요. 후원자는.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죠. 자,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복지시설인데, 장애인 복지시설인데, 장애인 재활에 필요한 건물이 필요해. 네. 그러면 건물을 만드십시오라고 기부할 수 있죠. 네. 자, 근데 건물은 1년 안에 소모되는 소모성 재산이 아니죠. 네. 그리고 건물은 만들어지면 어떻게 됐든 그 조직의 모금 단체의 자산이죠. 그때는 자산 등록할 수 있습니다. 자산 등록할 수 있는 상황이 있는 거죠. 다만 내가 이 기부금을 너희 기본 재산으로 줄 테니까 기본 재산에 적립해서 그걸 가지고 잘 활용하세요. 그러신 기부자는 별로 없어요. 기본 재산은 어떻게 표현하셨는데요? 수령금이요? 자,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자, 어떤 단체가 처음 만들어질 때 그 단체를 인큐베이팅 할 때 그 비용으로 써라라고 하는 경우는 있는데요. 좀 이런 경우는 저는 처음 들어보는데요. 네. 아니, 얼마나 있으신데요? 그 몇 억을 누가요? 혹시 뭐 여쭤봐도 되나요? 기업인이요? 그걸 기본 재산에 충당을 하시고 어, 그 기금으로 보시는 거죠. 그러면 기본 재산이 아니라 예 목적이 있어야 되죠. 네. 아 그럴 경우는 됩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넘어간 게 있는데요. 자 기부금의 종류에는 순수 기부금과 조건부 기부금이 있습니다. 네. 조건부로 혹시나 니네가 운영비로 써라라고 했을 때는 사실 그게 출연금이라기보다는 기금의 성격인 거죠. 네, 기금으로 운영해도 가능합니다. 자, 대신에 1년 안에 이자를 가지고 쓰셔야 돼요. 계속해서 루틴하게. 네. 그 외에는 내가 기본 재산 자, 다른 사람 선생님들도 기본 재산 굉장히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 있지 않으세요? 자, 기본 자산에 적립하라라고 하시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네. 그렇죠. 자, 재단법인 같은 경우에는 3억 이상을 요구하고요. 사단법인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마다 다른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최소 2,500만 원을 요구합니다. 네, 그거를 정기 적금이라든지 정기 예금으로 갖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어,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예. 보통자산 운영비죠. 운영비라고 하고 그럴 경우에는 자산 등록된 네, 경우에는 기본자산 편입될 수가 있겠죠. 어, 자, 그러니까 부동산이 있을 경우에만 또 하나 예를 들어 내가 현금이 아니라 현물로 책을 받았어. 자, 어, 소외 지역에 이동 독서실을 만들어 달라는 요청으로 출판사한테 책을 받았습니다. 네, 그럴 경우에 이 물품을 자산 등록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소모성이 아니니까 1년 안에 다 없애버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관리비가 들어가죠. 네, 그 책을 유지 보수하는 관리비가 들어가죠. 근데 관리비를 책정하기 위해서는 자산으로 설정돼야지 관리비가 책정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자산 등록이 가능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원칙은 1년 이내에 소진, 전부 소진 혹은 기금이라면은 거기서 기금의 과실에서 나오는 것을 소진하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컨셉입니다. 음, 네, 이것도 좀 넘어가고요. 네, 아까 제가 기부와 모금은 다른 개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다면 기부금품은 누구나 받을 수 있을까요?
사실 앞에 제가 강의하면서 나오긴 나왔어요. 답이. 기부금품은 누구나 받을 수 있을까요? 네, 기부금품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 기관도 기부금품은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단 정부 기관일 경우에는 정부 기관은 기부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자발적인 기탁이 맞는지 네, 그것을 이제 검토하고 사용하게 됩니다. 혹은 전달하게 되고요. 기부금은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기부금은 주식회사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삼성한테 기부할 수도 있어요. 삼성은 우리의 기부금을 받고 영업의 수익으로 잡겠죠. 단 삼성은 기부금품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부금 영수증은 발행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부금은 누구나 받을 수 있다는 컨셉인 거고요. 받을 수 있습니다. 영수증 줄 수 있죠. 자, 영수증은 자 우리가 기부금을 떠나서 물품을 주고받으면 무조건 다 영수증이 발급돼야 돼요. 자, 세제 혜택은 못 줍니다. 자, 세제 혜택을 줄 수 있는 기부금 영수증 발행 주체는 오직 세제 적격 단체만 가능합니다. 그 세제 적격 단체가 되는 방법은 아까 선생님한테 말씀드렸던 저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고요. 예를 들자면 어떤 예를 들자면요. 만약에 그런 것들이 있으면 기부심의위원회에서 걸러지겠죠. 네. 기부심의위원회가 그런 거 걸러라고 있는 곳입니다. 돌려줍니다. 네. 뭐 그걸 뭐 공탁이나 찾아가세요 그러진 않고요. 그냥 바로 돌려줘요. 네. 그건 너무나 눈에 뻔하게 보이는 거잖아요. 선생님, 저는 이제 이런 것을 강의하다 보니까 최순실 씨가 미르 재단을 참 기가 막히게 잘 활용했다라는 게 눈에 보여요. 굉장히 스마트하게 접근을 했습니다. 예. 미르 재단을 통해서 그 사람은 기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더군다나 정부의 눈치를 굉장히 많이 보는 대기업들만 건드렸잖아요. 네. 굉장히 아주 악하지만 영리하게 비영리 재단을 잘 활용했다는 생각이 좀 들긴 듭니다. 근데 이제 정부 같은 경우에는 자발적인 기탁이라든지 기부금을 받게 되면은 그것이 정당한지 외압이 없는지 그런 것들을 심의하는 내외부 심의위원으로 구성된 기부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그걸 운영하고 있고요. 또한 정부 산하기관, 공공기관이지만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모금을 할 수 있는 기관 역시 정부기관은 아니지만 기부심의위원회를 두고 그 기부의 적정함과 정당성을 판별하기도 합니다. 자, 또 하나 제가 앞서 이제 한 절반은 기부에 관련된 법률적인 속성 그리고 모금이 법률적인 속성을 아시면 한 절반 정도 해결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한 30% 남은 게 있습니다. 자, 30%는 기부의 속성인데 기부는 증여입니다. 기부는 증여입니다. 자, 예를 들어 제가 문제를 내볼게요. 부동산 임대업자가 두 달간 한 층의 건물 사용권을 기부했다. 기부일까요? 예를 들어 이 공간의 사용권을 두 달간 우리 단체한테 기부했다. 기부일까요? 그렇죠. 네. 제어적 가치는 있을 수 있어요. 네, 이거를 임대하게 되면 벌어들 수 있는 네, 소득이 있으니까요. 단, 자, 여기서 제가 어떤 문제 때문에 말씀드렸죠? 기부는 증여다. 그렇죠. 네, 증여 아니죠. 자, 증여가 뭐예요? 소유권의 완벽한 이전이죠. 하지만
이 공간을 2달간 쓴다는 거는 소유권이 아니라 사용권을 일시적으로 제공하는 거죠. 그건 기부가 아닙니다. 협조죠. 네, 아름다운 마음. 안 됩니다. 근데 하시는 데가 있어요. 하시는 데가 현장에서 있습니다. 있으나 네, 여기 수업을 들으신 선생님들한테는 께서는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안 된다고 아셔야 됩니다. 기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논의가 이렇게까지 갈 수 있어요. 내가 차가 있는데 우리 단체 장애인들 쓰시라고 내가 1년간 대여를 해줄게. 기부인가요? 안 되죠. 네, 사용권의 일시적인 이전은 증여가 아닙니다. 내가 내 차를 내 가져 이러면 기부죠. 근데 1년만 사용해, 6개월만 사용해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차는 충분히 재화적 가치가 있죠. 왜냐하면은 요즘에 공유 소카처럼 차량 임대해 주는 게 있죠. 내가 이 동일한 모델을 임대했을 때 6개월간 벌어들일 수 있는 평균 소득액이 있죠. 그걸로 기부가액을 산정할 수 있으나 단 이건 증여가 아니기 때문에 기부가 아니라는 거죠. 예. 자, 증여라는 부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대신에 제 강의 내용에는 좀 없는데 증여긴 하나 이 증여품을 어떻게 사용했으면 좋겠다라고 기부자와 합의가 됐을 때는 그게 따르셔야 돼요. 사용권의 발휘를 기부자의 목적대로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한 2달 전인가 서경덕 씨 아시죠? 뭐 독도 홍보하시고 서경덕 씨가 아웃도어 브랜드한테 고발을 당했습니다. 왜 당하셨는지 아세요? 혹시 보셨나요? 신문기사? 자, 그분이 아웃도어 브랜드로부터 아웃도어 용품들을 기증받으셨어요. 기부받으셨어요. 기부를 받으셨는데 이 사람이 나눔 장터를 만들어서 그걸 다 판매해 버렸습니다. 판매 수익금 가지고 뭐 독도 홍보하신다고 다 판매를 하셨는데 아웃브랜드에서는 나는 기부했지만 기부하면서 동시에 그걸 판매해서 너희가 소득을 벌으라고 하진 않았다. 그 옷을 그 브랜드를 사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입히시거나 수혜자 대상자들한테 제공해 달라는 목적으로 했는데 네가 우리 마음과는 우리가 요청했던 것과는 달리 팔았다. 그래서 우린 널 고소할 거야. 이렇게 해서 고소가 들어갔습니다. 자, 증여긴 하나 증여 시 기부자의 오더가 있다고 하면은 그 오더를 따라주셔야 돼요. 사용 방법은 처리 방법은 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할 말 없죠. 네. 그렇죠. 판매하지 말라는 왜냐하면은 네, 예, 그쵸. 그걸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생각을 해보세요. 어, 네, 아웃브랜드 예를 들어 아디다스가 새 제품이잖아요. 팔리지 않았으니까 재고긴 하지만 그게 우리가 시장 마트에서 사면은 한 벌에 15만 원짜리인데 나눔 장터에서는 1,500원에 팔려요. 그러면은 내가 시장에서 파는 시장 왜곡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그 기부자 기업에서는 굉장히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명시하고 협의하고 줬음에도 불구하고 팔았다는 거죠. 자, 기부자의 오더 자, 이거는 어 이것도 굉장히 많이 벌어지는 일이고요.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기부 약정서입니다. 기부 약정서에 어떻게 사용하겠다가 명시돼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기부 약정서 자체가 법률적 자료입니다. 기부 약정서에 내가 기부받은 아웃도어 브랜드를 재판매해서 어떠한 사업에 사용하겠다라고 있으면은 아웃도어에서는 찍소리하지 못하는 거예요. 네. 어, 네. 약정서 왜 작성을 안 하셨어요? 네.
네. 네. 약정서를 빨리 네, 예. 구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법적으로 접촉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안정장치로 협의사항으로서 갖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우리 선생님 은행 가셔서 은행 거래하실 때 은행 명세서 없어도 돼요. 그쵸? 말로 해서 본인 확인만 되면 내 계좌에서 10만 원 찾아주세요. 할 수 있죠. 근데 우리 약정서를 쓰잖아요. 네,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어떤 문제라든지 이제 그런 때 쓰게 되고요. 또 하나 약정서는 그것만 누적해서도 데이터베이스로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그걸 활용해서 2차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어떤 근거 자료가 되기도 하고요. 약정서는 구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렇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신청서랑 네, 네, 어, 자, 네,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요. 선생님, 우리가 물품을 구입하거나 혹은 보험, 자, 우리 보험 하나씩은 다 있잖아요. 네, 보험할 때 약관이 굉장히 두껍죠. 네, 근데 우리 그 약관이 잘 읽어보지 않지만 사실은 분쟁이 있을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네, 우리 역시 우리가 예를 들어 어, 그 오금액의 15%를 동일한 모집비로 활용할 수 있다라든지, 네, 우리가 기부자에게 충분하게 시간 관계상 전달하지 못하는 사전적인 제안들을 약정서를 통해서 확인시킬 수 있는 역할도 할 수 있고요. 우리 또 모금단체의 어떤 안전장치로서 기능을 합니다. 뭐 이럴 수 있겠죠. 어, 당신이 낸 기부금은 어, 기부금품 모집법에 근거해서 일정 부분 모집 비용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라는 문장을 약정서에 넣고 그 약정서에 기부자가 서명을 한 이후에 우리가 합법적으로 기부금의 일부분 15% 혹은 10%를 모집 비용으로 썼을 때와 그거 약정서 없이 15% 썼을 때는 문제가 다른 거예요. 후자의 경우는 우리가 아무래도 귀책 사유가 더 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약정서에 그런 내용들을 다 넣으시라는 거예요. 특히 이제 CMS 같은 경우는 당연히 후원 약정서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네, 자, 증여에서 거기까지 갔네요. 자, 우리가 증여라고 하면 사실 증여나 상속 비슷하죠. 네, 증여세 일정 금액 이상 증여세 혹은 상속세를 내게 됩니다. 다만 그 증여가 공익성, 비대가성, 재화적 가치성, 자발성 이 네 가지를 충족하면은 세금을 내는 게 아니라 세금을 환급받습니다. 네, 이런 특징 때문에 정부가 여러 가지 배타적인 권리 능력으로 세제 적격 단체를 운영하고 있는 거고요. 자, 선생님 아까 말씀하셨던 게 여기 나오네요. 재능기부. 자, 세제 혜택이 가능한 영수증이 발급이 발행 내용은 법률상 현금 기부 당연히 오케이죠. 두 번째, 물품 기부. 자, 재화로 책정 가능한 물품 역시 세제 혜택 가능한 영수증 발급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원봉사가 있습니다. 근데 자원봉사는 우리가 자원봉사 지원센터에서 끊어주는 그 자원봉사가 아니라 정부에서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한 지역에서의 자원봉사만 인정됩니다. 지금 경주가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되냐 안 되냐 말이 많죠. 만약에 됐나요? 어, 지금 저 이외 팔로업을 잘 못 들어가지고요. 네, 됐다고 하면은 경주에서 자원봉사하고 경주 주민센터에서 확인서를 받아오시면 5만 원의 기부금 영수증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네 하루에요. 네, 일당 5만 원 받습니다. 자, 5만 원에 대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자, 단 특별 재난 지역 제 기억으로는요. 경주 이전의 특별 재난 지역은 저기 충청도에서 기름 유출이 어디였었죠? 태안이죠. 네, 태안이었습니다. 태안하고 몇 년 지나서 네, 신안도 있었나요? 네, 어, 특별 재난 지역으로 경기도 화성 시흥이
특별 재난 지역으로 해서 사람들이 자원봉사해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기부 가액을 산정해서 기부금 세제 혜택을 주는 영수증을 발급할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외우시는 겁니다. 자원봉사가 있긴 있으나 없다고 보자. 현금과 물품만 가능하다. 자, 여기서 또 하나,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자원봉사 가능하나 현실적으로 내가 이런 경우를 맞이할 상황은 거의 없다. 잊어버리세요. 네, 현금과 물품밖에 안 됩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게 재능기부와 용역기부입니다. 자, 이게 말이 자꾸 어디에다가 그냥 아름답게 하려고 다 기부자를 붙이잖아요. 재능기부 당연히 안 돼요. 네, 재능기부 당연히 안 돼요. 단 우리 나훈아 씨가 경주 내려가서 그 수재민들을 위한 어떤 행사를 벌였다. 뭐 그럴 경우에는 주민센터에서 떼줄 수 있겠죠. 5만 원. 네. 그 외에 우리 시흥에서 축제를 하는데 어떤 가수가 와서 재능 기부로 노래를 불러줬다. 원래 이 사람이 행사 한번 뛰면은 노래 5곡 불러주는데 500만 원을 받는데 500만 원어치의 기부금 영수증 발급되냐?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네. 안 되고요. 뭐 사실 뭐 이렇게 그냥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돈 아니면 물품 2개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뭐 재능 기부 어떻게 기부자가 붙든 안 붙든 간에 사람이 움직여서 하는 거는 안 됩니다. 네, 네, 네. 그렇죠. 그게 다 재능 기부인데 뭐 재능 기부를 할 수 있겠죠. 근데 기부금 영수증 끊어줄 수 없습니다. 영수증 끊어줄 수 있겠죠. 근데 기부금 영수증은 안 돼요. 그렇죠. 네. 그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되게 많아요. 제가 학생들 가르치기 전에 그 현장에서 일을 할 때 내가 원래 한 얼마 받는 한 1,500만 원 정도 페이를 받으니까 근데 내가 무상으로 공연을 해줄게 1,500만 원어치 기부금 영수증 끌어줘 그렇게 요청하시는 연예인들 굉장히 많았고요. 그게 되는 줄 알고 담당자인 저한테 와서 끊어달라고 도축하는 업무 실무자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안 됩니다. 사람이 용역을 하거나 퍼포먼스를 내서 기부금 영수증 받을 수 없습니다. 없다고 생각하세요. 이거 그렇죠. 이게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이 그거였었고요. 자, 두 번째, 어, 현물 기부금에 대한 기부가액 산정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이거 해보신 적 있으시죠? 참 이게 쉬울 땐 쉽지만 어려울 땐 참 산으로 갑니다. 네, 어떤 화초요? 네, 네, 네.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어, 지정 기부금 단체일 경우에 기부 현물 기부금의 기부 가액 산정은 장부가로 합니다. 네. 지금 판매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네, 내가 이게 실제로 얼마 정도에 판다라고 어떤 그 회계적인 내부적인 그 표에 명시가 되어 있으면 그 가격으로 설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 소비자 가격은 시가라고 하고요. 네, 사실은 판매가가 아니라 예를 들어 취득 원가 같은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취득 원가라든지 그런 걸로 기준하셔야 돼요. 네, 장부가기 때문에. 자, 장부가와 시가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 시가는 영어로 풀어보면은 어, 그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러니까 판매 가격이에요. 네, 그 판매 가격을 시가라고 하고요. 장부가는 페이퍼 가격을 장부가라고 하는데, 그렇죠, 그렇죠. 예, 어, 만약에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아까 그 아웃도어 브랜드 말씀드렸죠. 아웃도어 브랜드 판매가 되지 않은 재고기 때문에 기부한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그 판매가 되지 않는데 시장 가격, 소비자가가 걔네들이 책정하기에 한 벌당 100만 원씩 했다. 근데 사람들이 그거를 실제로
구입하려면은 뭐 그냥 뭐 한 5, 6만 원이면 되는데 소비자가가 100만 원이라고 해서 100만 원 끊어 주실 거예요?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죠. 네, 장부가에서 그 가격이 그 아웃도어 브랜드의 제작비라든지 네, 원료 구입비라든지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그 가격으로 합리적으로 책정하시는 겁니다. 잘하셨으나 다음에 하실 때는 판매가가 아니라 다른 가격으로 하시는 게 좋으시고요. 기업 같은 경우에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손배 산정을 받거든요. 손배 산정 비용 인정을 받기 위해서 이런 재고들을 폐기 처분하지 않고 물품 기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당연히 기부가액 산정을 높게 받으려고 하죠. 기부가액 산정을 높게 받으려고 하는데 그때 우리는 법률에 의해서 안타깝게도 법률에 의해서 네, 장부가로 책정을 합니다. 시가가 아니라 네, 현재 판매되는 가격이 아니라 장부가로 판매되고 그 장부가를 그 책정할 수 있는 자료를 같이 주십시오라고 요청하시거나 또 하나 현장에서 장부가를 공개하지 않는 단체가 있어요. 기업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기업의 재무제표가 오픈되는 거잖아요. 네, 그럴 경우에 공동 모금에는 이런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장부가액 확인서를 기부자한테 주는 거예요. 자, 장부가액 확인서를 주고 실제로 이 제품의 장부 가격, 시가가 아닌 장부 가격이 얼마임을 자기들이 직접 쓰고 도장을 찍습니다. 근데 거래 명세서는 시가잖아요. 판매가. 네. 네. 어, 어, 그게 그 업체마다 좀 달라요. 다. 네, 다르고 재무제표도 안 나오진 않습니다. 재무제표 같은 경우에는 판매 원가만 퉁 해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예를 들어 판매 원가가 있고 판매 개수가 있으면 나눠버리면 편한데 거기에 대한 적정한 것들이 없다고 하면은 시가 이외에 소비자 가격 이외에 아무것도 좋으니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내부적인 자료를 달라고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자, 화초 말씀하셨잖아요. 화초 같은 경우는 구입 단가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 화초는 저희가 그 새벽 시장에서 띄워오잖아요. 네. 이 종을 새벽 시장을 띄워왔을 때 거래 명세서를 받거든요. 그 거래 명세서를 보고 개수로 나누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 개당 구입 원가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런 식으로 책정하시면 됩니다. 자, 단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가 이 제품에 대해서 판매가는 알아요. 소비자 가격은 붙어 있잖아요. 소비자 가격이 붙어 있는데 당신한테 기업 기부자한테 장부가액을 써 달라고 했는데 소비자 가격을 썼다. 혹은 이거보다 더 높게 썼다. 말이 안 되죠. 그때는 다시 물려야 됩니다. 다시 써주세요. 네. 그리고 시가보다 소비자 가격보다 낮으면 일단은 수용을 하세요. 수용을 하시되 문제가 발생하면 그쪽 책임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네, 자 장부가액 확인 요청을 그들에게 요청하고 그들이 그걸 도장을 찍으면서 확인했기 때문에 사실 장부가를 확인하는 방법은 되게 힘들어요. 네, 그래서 그런 방법을 공동 모금에조차 쓰고 있습니다. 그 방법을 하십시오. 네. 근데 이제 그리고 자 이게 있죠. 사실 장부가액이 이게 맞는지 세무서에서 들어오진 않아요. 네, 너무 터무니없다고 그건 아니라면. 근데 우리가 최소한의 우리가 법률도 있지만 우리 윤리를 같이 배우고 있잖아요. 우리의 상식선에서 어느 정도 책정이 가능한지 또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부자의 관계가 있잖아요. 이번 건 잘 서로 윈윈하게 되면 그 기업에서는 현금이든 현물이든 계속해서 서포트해줄 가능성이 높으니까 관계를 형성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난 청년 결백하기 때문에 이 금액 못 받습니다. 우리 거래 못합니다. 기부 못 받습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네, 그건 좀 아닌 거고요. 네, 네, 그러니까 여기는 좀 적절한 융통성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기부금 영수증의 가족 발급이 어디까지 되는지 아세요? 직계? 직계?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자, 제 질문 자체가 잘못된 질문입니다. 네, 다 걸리신 겁니다. 제 질문에. 네, 자, 법률상 기부금 영수증의 발급 대상은 당연히 기부자만 해당되지요. 물론 현장에서 이런 경우는 있어요. 전업주부 같은 경우에 그 주부가 이 아동 그 다른 우리 지역에 굉장히 안 좋은 아동에 대해서 연민 때문에 기부를 한다. 근데 그 기부금의 상당액이 남편이 벌어들이는 소득 때문에 소득을 원천으로 해서 기부금을 주고 그리고 전업주부이기 때문에 세제 혜택 받는 경우가 별로 없어서 이 기부자는 나지만 기부금 영수증 발행할 때는 우리 남편으로 올려줄 수 없을까요? 그럴 경우엔 저는 해줍니다. 이게 불법이지만 저는 해줘요. 네. 자금의 원천 상당수가 있고 충분히 우리 상식적으로 뭐 당연히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관계가 없는 사람, 네, 관계가 없고 내가 이미 기부금 해제 혜택을 100%다 받기 때문에 우리 동생 해줘요, 우리 엄마 해줘요. 관계 없는 사람, 기부금과 관계 없는 사람 거를 해주면 그때는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럼요. 그건 해주셔야죠. 예. 네, 예. 자, 그거는 현장의 융통성으로서 저도 그렇게 해줍니다. 네, 저도 그렇게 옛날에 했습니다. 근데 어, 우리 아빠의 상사 이름으로 그건 안 된다는 거죠. 너무 뜬금없잖아요, 그렇죠? 네, 자,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법률과 윤리라는 이름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법률과 윤리 사실 우리 상식선에서 충분히 통제가 되는 개념인 것 같습니다. 그 정도는 해주셔야죠. 네, 애기 뭐 중학교 기부자인데 애기 아빠 아이 아빠는 엄마 이름으로 해줄 수 있죠. 네. 어, 다만 이거를 법률 강의 중에서 해줄 수 있다고 확답을 하더라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자 법률적으로는 안 돼요. 네, 법률적으로는 안 되나 네, 현장에서는 그 정도는 다 융통성 있게 하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저도 했었고요. 거래업체한테 기부를 요청해도 괜찮을까요? 음, 네, 해도 됩니다. 해도 됩니다. 네, 비대가성, 자발성 이제 이런 것들을 네, 충분히 어느 정도 통제하신 상황에서 가능하죠. 음. 그러니까 법률만 가지고 우리가 재단하면은 너무 딱딱해져요. 실제로 뭐 생활을 못하죠. 네, 이 정도도 충분히 우리가 어느 정도 그들의 자율 의사를 존중하는 측면이 있다고 하면은 충분히 저는 애스킹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제가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돼서 마지막 하나만 더 기부자 예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제 반대급부랑도 조금 관련이 있는 부분인데요. 자, 기부자 예우는 그 기부자 예우에 대해서 아직 명문화돼서 규정된 것이 없습니다. 기부자 예우는 금액 얼마부터 얼마까지 되고 어느 수준까지 되고 이런 것들이 좀 있으면은 좀 편하게 활용을 하겠는데 없어요. 없어서 제가 그냥 임의로 만들었습니다. 제가 임의로 만들어서 제가 쓰고 있는 기준입니다. 자, 일단 기부에 따른 반대급부를 보겠습니다. 저는 기부에 따른 반대급부를 첫 번째 기부자 또는 기부자의 특수이익관계, 예를 들어 가족들, 네, 기부자 가족들한테 재정적인 이익이, 심리적인 이익 말고요, 재정적인 이익이 기부금의 평가 금액, 기부금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되돌아가는 경우, 그걸 저는 반대급부라고 봅니다. 음, 구체로 문적으로 보면 기부금품의 평가 금액에 준하는 정도로 제공되는 유형적인 모집자의 대응 행위는 저는 반대급부라 보고요. 뭐 예를 들어 복지관에 어떤 그 뭐 SK가 좋은 의미로 이제 그 기부를 했는데 그 복지관이
시흥에 있는 복지관이 SK가 너무 고마워서 기부자 예우로 복지관 소식지에 광고를 실어줘요. SK. 그게 반대급부로 볼 수는 없다는 거죠. 기부자 예우로 봐야 되는 거고. 네. 아, 이거 SK 광고를 실어주면 어, 기부자 예우를 넘어서서 반대급부가 아닙니까? 라고 저희한테 질의하신 단체가 있으셨어요, 실제로. 근데 아니 SK가 광고하려면은 네, 뭐 4대 일간지나 TV 하죠. 복지기관에 사람들 많이 보지 않는 그 기관 소식지에 누가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반대급부로 보지 않습니다. 네. 어, 반대급부의 반대급부가 아닌 수준에서 기부자 예우를 책정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뭐 이렇게 명칭을 홍보한다거나 네이밍을 노출하신다거나 뭐 감사 편지를 하신다거나 이제 그 정도는 충분하게 기부자 예우로 인정받을 수 있겠죠. 구세군의 모금액은요, 실제로 되게 외부에 부정적인 의견들이 많이 있으신데요. 시각들이 많이 있으신데 100% 그 소외계층에서 사용합니다. 네, 자체 사업을 합니다. 자, 구세군은 전국 단위에서 저도 그랬어요. 저도 아 구세군 막 저 연말에 기부 받으면 빌딩 올리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안 그렇더라고요. 구세군은 일단 교회예요. 교회 종교 네, 성경이 아니라 일반 교회고요. 그 교회에서 운영하는 복지관이나 장애인 시설 뭐 그런 것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다 사용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 그거 관리하시는 인건비로 사용하시고요. 실제로 기부금을 받아서 거리 모금해서 건물을 올리거나 그러진 않습니다.